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용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그럴수록 4년 동안 일할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선출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성북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 아울러 성북구 갑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 토론회는 3분의 후보만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박춘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처럼 청년처럼 기호 3번 민생당 후보 박춘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한상학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한상학 후보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좌석 배치는 이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 1개 주제의 사회자 공통 질문 후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이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우리 후보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 성북구 갑선거구 유권자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이 비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민생당 박춘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민생당 기호 3번 박춘림 후보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과자를 사달라는 어린 자식의 손을 끌며 지갑 속에 있는 동전 몇 입을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텅 빈 주머니를 생각하며 부모님 생일 선물로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 고민하는 청년기를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사당에서 망치 들고 빠루 들고 그도 모자라 공중부양하는 의원님들 중에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따로 있기는 한 겁니까? 힘없는 동네 아줌마가 젖먹이 애를 업고 돌아다니며 넘어져도 보고 또 아파다 보고 울어도 보면서 겪었던 불편함과 억울함을 직접 개선해보고자 발칙하게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였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 후보 박춘림은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기호 3번 박춘님은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국회에도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박준희 후보님 기조연설 잘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한상학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욱 문재인 정권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곳곳은 너무나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로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는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번 4월 15일은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호가 정말로 바로 앞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맴돌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그 분수령의 날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저는 4월 15일 날 해줄 거라고 믿고, 저희 통합당과 아울러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정말로 기쁘게 맞이하는 자세로 저는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학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봤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성북갑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에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와 방역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슬기로운 우리 국민들의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권자 여러분, 우리 정치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국회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정말 민심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저런 국회를 그대로 두고 선진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저 김영배와 함께 구청장 시절에 그 답답했던 제 심정을 한번 국회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저 김영배는 성북구가 키워준 사람입니다. 19살 때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자라고 키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 두 분 모시고 청와대 비서관 생활도 했고요. 8년간 구청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와 함께 새로운 성북,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제 4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세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2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외교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변 4강과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우리나라 정치, 외교, 경제 분야가 발전할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 미중, 러일 등이 있겠죠. 강대국과의 적절하고 필요한 외교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 한상학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외교 문제는 여러 실책 중에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외교는 간단히 생각하면 옆집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쌓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외교에 있어서 1번의 기본은 뭐냐? 신뢰와 믿음이라고 봅니다. 신뢰와 믿음을 쌓은 상태에서 특히 우리 한반도의 지형은 실리 외교를 해와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실리 외교로서 5,000년을 유지한 이 나라입니다. 다음에 외교의 문제는 한반도에서는 경제 외교입니다. 경제 외교는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외교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70년 이상 유지했던 한미 동맹은 많이 짓밟혀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는 치욕적인 군력 왜곡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쏴대도 어떠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없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애교를 가지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애교를 하고 있어도 강경화 수장은 그대로 이 대통령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4월 15일 날 따끔한 심판을 내려주셔야만이 애교 정책은 다시 바른 길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힘이 아니고 이 정권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써 애교의 바른 길을 가게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외교 정책에 대한 한사갑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김영배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이지요. 주변의 4대 강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의 외교가 참 중요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주변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우리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아마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도 커졌고 또 과제도 무거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문제는 역시 모든 것의 전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전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오직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이 가장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자주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실리 외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들 주변에 있는 강국들과의 관계 관련해서 근본적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한반도 평화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지금 고비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유럽 등 우리 한반도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자주의 그런 평화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전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배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춘림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대 강국에 쌓여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애교는 사면 초과해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 문제는 결국 우리의 애교 정책에 대한 굴욕적인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고칠 수 있다. 이 말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폐쇄적인 애교를 하는 것보다는 터놓고 지금처럼 과감하게 때로는 애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굴욕적인 애교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의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들만의 굴욕적인 애교를 벗어난 자주적인 애교가 우리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철저하게 그동안에 실리 애교를 펴왔습니다. 그런 실리 애교가 지금 상황에 가장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실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국방비 문제도 일방적인 굴욕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실리적으로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가면서 땅을 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 평택기지는 돈을
국방비를 인상해 가면서 빌려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외교 관계에 대한 새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 주제는 에너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원전은 다른 전력에 비해 생산성과 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폐기물 처리와 환경 문제로 인해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도 원전의 환경적 문제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답변은 김영배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우선 조금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고요. 특별히 에너지 믹스 정책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에너지 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원전이 있고요, 석탄이 있고, 그리고 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원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비중이 많이 떨어져서 한 30%대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고 40% 정도를 석탄 화력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60% 가까이가 원전을 하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지금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신규 투자의 거의 70%에 이를 정도로 신재생에너지가 대세고 그린 뉴딜이 시대적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가격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에 대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동의와 그 해당 지역의 시민들과의 합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전히 4기의 원전을 그대로 짓기로 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부분은 중단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에너지 믹스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에너지 대책에 대한 김영배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춘림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작과 동시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대체 에너지로 새만금이라든지 서해안을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수만 평이 산천이 태양열 판넬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이 태양열 판넬은 수명이 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20년 후에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 수만 평의 태양열 판넬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술을 우리 한국에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한국에 공개를 하면은 대기업에서 가격 효율적인 면에서 실용적이다 싶으면은 그 기술을 독단적으로 자기네들이 모방을 해서 달리 만들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 기술을 애국으로 바로 이전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양열이 아닌 또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책이나 투자 정책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문제가 계속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춘희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한상학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답답한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 이내에 원자력을 수급시킵니다.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의 근간은 1번이 에너지였습니다. 한반도에는 빈약한 자원의 땅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 벌써 5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고율이 가장 미미한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전문가 집단의 말이나 여론도 없이 단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원자력 발전소를 수도를 시킵니다. 경주 월성 1호기에 7천억을 투자해서 원자력을 고쳤는데도 가감히 멈추게 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실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을 수습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탈원전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그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서 지금 시골에 가면은 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온 산천지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유증을 과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한전이 벌써 1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실기를 국민의 표로 꼭 심판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 주제는 경제 극복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즉 코로나19 사태로 이 소비 위축 심리가 작용해 경제 악화가 장기화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내 내수 경제 및 수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박춘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지금의 경제 상황은 IMF 때를 넘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수출에 대한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축의 중심이었던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산업이 해외로 전부 다 이전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두 산업에 종사를 하였던 뿌리 산업군들의 이런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실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직자들의 주변에 우리가 주로 이용하였던 식당이라든지 분식집마저도 전부 다 폐허 상태입니다. 그 주변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뿌리 산업은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은 두 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시대가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 시대입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일자리들이 많이 기계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플랫폼 사업이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을 찾아야 되고 그 직업군을 양성해야 되는 게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와고 있습니다. 네, 경제 극복 방안에 대한 박준림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한상학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다 보면 많은 지역에서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이 난국이 왜 왔을까요?
의사가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하지 않는 처방과 치료 계획은 무의미하고 도리어 환자를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그 원인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경직된 주 5일제와 52시간제는 우리 경제를 말살시키고 있을 정도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왜 고치지 못하느냐? 이 정권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질책을 고쳐주라는 표를 주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이 경제 난국을 해치기는커녕 다시 독주와 독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이 거대 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 문제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도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실책을 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 사태면서 돈을 70%만 주는다. 그 정도의 아직도 어떤 정책의 실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급한 대로 전 국민을 7대 3으로 나누지 말고 일단 급한 대로 50만 원씩이라도 빨리 뿌려서 응급 환자에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 이러한 우리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 여러분 꼭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상학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배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참 착잡합니다. 구청장 시절에도 그랬지만 늘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덩치는 커졌는데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이제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1분기를 거의 15% 마이너스로 보고 2분기도 24%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비 안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시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활발하게 상호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생산도 물론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역할이 국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라고 IMF는 대한민국에게 권고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2% 정도가 지금 됩니다. 미국은 107%입니다. 일본은 224%입니다. OECD 평균이 109%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대대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하고 부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넘어서서 정말 대안적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도 제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이외에도 앞으로 기업 살리기를 위해서 100조,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한 대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공통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인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언 시간은 1분 30초며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한상학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33년째 환자를 보면서 최일선에서 느끼는 점은 의료는 균등해야 되나? 지금까지 의료는, 대한민국 의료는 불균등한 것입니다. 의식주 다음에 중요한 게 의료입니다. 이 의료를, 균등한 의료를 펼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구립의료원을 설립하는데 저의 모든 의정활동에 올인을 할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의료가 균등해야만이 대한민국 삶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그 일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이 동등한 의료의 문턱을 저는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저의 일념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다른 어떤 공약보다는 이번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공약을 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성북의료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뤄보려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문제는 집장촌 문제인데요. 기림 뉴타운의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혐오시설로 싫어합니다. 이 성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이 장소를 저는 반드시 완전 철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 공약을 첫 번째, 두 번째로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김영배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한상학 후보의 비전 정말로 저도 공감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 때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나 현황 그리고 그게 어디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과 주변 지역에 왜 아까 말씀하신 네. 자, 발언 시간이 끝났고 답변해 주시죠. 네네. 실질적으로 의료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의료라고 많이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는 뭐냐? 항상 옆집같이 갈 수 있는 의료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인데 환자들이 우리가 커피숍을 가듯이 그러한 의료를 할 수 있는 길. 지금 서울에도 우리 김영배 후보께서 질문했듯이 서울 의료원도 있고 지점에 다 요지마다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의료의 현실은 문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한 의료원은 그런 의료가 아닙니다.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를 저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과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지켜봐 주시고 반드시 이것은 실천할 거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김영배 후보 한 번에 보충 질문이 더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병상수 기준으로는 공공베드가 10% 정도 되거든요. 공공의료 커버리지가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병원이 14개입니다. 그중에 우리 강북 지역에 3개가 있거든요. 서울의료원 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옆에 있고 고대병원도 있고 여러 좋은 병원이 우리 강북에 집중되어 있는데 따로 이게 유치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가 있듯이요. 의료는요 정말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서울대, 삼성병원, 중앙병원 전부 다 이런 병원은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해야 됩니다. 의료는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우리 몸이 좀 이상할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영배 후보가 말씀했듯이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OECD 국가의 58%가 공공의료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사의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 민주화는 제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전부 돈벌이 의료로 화해버렸죠. 공공의료 시스템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투자해야 될 분야가 이 분야다. 그래서 의료 민주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깝게 우리가 이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보관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제 삶의 소원이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박춘림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네, 구립의료원이 성북구에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도 걱정스러운 게 우리 성북구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그 구립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박춘희 후보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장소,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방법,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의료인들이 많은 은퇴자들이 있고 많은 의료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대구로 몰려갔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보관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지만은 정부 재정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북구가 만든 성북구의 의료인입니다. 성북구 주민님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한 장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관을 저는 펼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박준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건지 한번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일 큰 문제는 실은 그 대지 문제입니다. 과연 어디에다 그 대지를 우리가 정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솔직히 대지는 살 돈이 없습니다. 성북구에서 뭐 전국 최하의 자립도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유지나 구유지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정릉 쪽에 국민대 근처에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건립의 문제입니다. 건립의 문제는 제가 그것은 어떤 복지 포퓰리즘보다 앞서서 국회에서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몇십억이면 가능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거기에 배치된 의료인과 간호사를 일한 그 직원들 문제인데요. 그분들의 문제도 차근차근 해갈 수 있는 제일 처음부터 위대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에다 보면은 모든 조합원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상학 후보의 공약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김영배 후보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성북구청장을 8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골목골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영배 모두의 성북 3대 비전입니다. 모두의 성북 첫 번째 비전입니다. 낡은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성북이 좀 낡았지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강북 횡단 경전철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정릉 상당역을 신설하고 조기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생활체육시설과 수영장 그리고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 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기름동 커뮤니티 센터 부지나 구동대문 세무서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스마트 창업 경제 밸리를 7개 아주 좋은 대학들과 손잡고 청년의 열정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생활의 요람이 함께 섞이게 되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 문화와 교육의 도시 성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북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도시라는 점이고 문화의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제 교육과 문화가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네, 김영배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박준림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 네거티브 선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후보님은 아직 젊고 미래가 유망합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현수막 사진을 내리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청와대 거수기를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났고 질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성북이 키운 인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도 비서관으로서 모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느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선택이지요. 국민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누구 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 그러한가를 국민들께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개인 김영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그 역사적 배경, 촛불혁명의 과제와 이후에 우리 시대가 나가야 할 그런 짊어져야 할 짐들을 함께 지겠다는 결단으로 약속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건 겁니다. 물론 좀 눈살을 찌푸시게 보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개인의 잘못을 이제 혹은 아니면 모자람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준님 후보 한 번의 보충 질문이 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정릉 추억사진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다음 해에 바로 구청장님께서는 성북 추억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과연 국회의원이 되시면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 늑말이라는 그런 이제 잡지와 활동을 우리 박춘님 후보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 또 실행 과제를 던져주셔서 우리 성북 공동체 전체에게도 굉장히 아주 신선한 저는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다음에 그걸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여서 성북구 전체 행사로 자리 잡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우리 지역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이제 좋은 영향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과감하게 벤치마킹하고 과감하게 섞이고 다양성 속에서도 함께 가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저는 일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거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로 좋은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당시에 제대로 감사의 말씀 못 드려 죄송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참여입니다. 결국 모두의 정치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생각을 모아서 마음을 합치면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런 면에서 마을민주주의 성북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네, 김영배 후보의 공약에 이어서 박준희 후보의 질문과 답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한상학 후보 질문해 주시죠.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김영배 후보님 공약과 저희 공약은 많이 엇비슷하고 중첩된 것도 있습니다. 저 비슷한 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기름 뉴타운에 있는 그 7단지 앞에 있는 유지를 우리 김영배 후보님께서는 문화와 교육의 어떤 복합 시스템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동의 제일 문제가 교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지를 중학교의 증축 문제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뉴타운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그런 교육 여건의 개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복지나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구유지고 700평 정도가 있는 7단지 앞에 커뮤니티 센터 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북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구청장 시절에 그 앞에 지금 8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복합 미디어 센터가 이제 먼저 시유지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거기를 먼저 개발한 것이고요. 여기를 남겨두었었는데 지금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마침 좋은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고민도 좋지만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학교 시설, 즉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교가 너무 가까워서 신설은 어렵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신설 내지는 증축을 하더라도 관리상 너무 가깝고 부지가 좀 상대적으로 좁아서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관 간 협의가 굉장히 좀 선행돼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상학 후보 네. 보충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민의를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7단지 있는 땅을 먼저 일부를 중학교 1학년 교실이라도 증축을 해서 쓰다가 차후에 아동이 줄어들었을 때는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급하게 제가 한번 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1분 30초간 답변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기름 뉴타운과 그 주변에 지금 단지가 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제 클라시아라고 거기 이제 기름 이동 쪽에 을구죠.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앞에 유휴부지가 2,000 몇백 평 정도 되는 게 비어 있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사실은 거기는 공원으로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워놨던 데인데요. 기동민 후보가 아마 거기를 초등학교를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성북구청과 성북교육청이 거기를 초등학교 부지로 확정을 하는 MOU를 맺은 걸로 제가 봤는데요. 가능하다면 그 부지 이왕 쓸 거면 공원이 아니라면 거기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공존하는 그런 이음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직은 기관 협의도 해봐야 되고 수요 예측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우리 한상학 후보님과 함께 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지혜를 모아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이 선행된 상태에서 아파트도 지어지고 공공시설 학교들이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이후에도 제가 국회에서 꼭 그 문제는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배 후보의 공약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박춘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성북에 의한 성북에 필요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20평대 1억 원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하는 특별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K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의 길을 살리겠습니다. K산업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추진하셨던 정책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는 K산업의 한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알려진 한류뿐 아니라 우리의 예술과 문화, 모든 창작물의 블루오션 산업단지를 성북에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북구 전체를 스토리텔링하여 종로구에 버금가는 관광특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헌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법은 유신 체제에서 만들어진 유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의 굴레에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차근차근 고쳐 나가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이 국민소환제를 우선 입법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박준림 후보의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자, 한상학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박 의원님 공약은 정말로 서민들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정말 1억 원대 100만 원을 지어가지고 서민들한테 공급해준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공약을 추천한 데서 우리 박 의원님 조금 더 혹시 좀 소상하고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알려주시면 더욱더 우리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이 특별 법안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부분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이명박 정부에 들었으면서 이 법안이 폐지됐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서 서초구에 분양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방법은 일단 토지는 국가에서 보유를 하고 건물만 건설사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값만 분양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는 그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토지에 대한 상승분을 국가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서민들은 싼 가격에 건축비만 우리가 그 분양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혜택이 성북구에 지어진다면은 일단은 대학이 7개가 있는 우리 성북구의 학생들과 거기에 속해 있는 서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가는 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상학 후보님 보충 질문해 주시죠. 정말로 좋은 공약 꼭 실천되면 저도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든 게 우리 박 후보님 공약 중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배할 수 있으나 저는 이건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 소환제 법 추진을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한번 국민들의 약속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지난 여름 석 달 동안 명동에서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소환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물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누더기가 된 연비제로 인해서 국회가 공전된 상태였었는데요.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구나 아니면 바라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국민소환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제 의원들은 지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서 다시 일을 계속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도 작년 가을에도 저 경상북도에서도 군의원들이 몇 명 국민소환제에 의해서 탈락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일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지 달았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영배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부동산과 주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하고 염려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 이런 이제 공약을 낸 바 있는데요. 그런데 박지웅님 후보께서 이제 100만 호를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에서 매년 17만 호,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18만 호를 매년 공약했거든요. 네,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박준희 후보님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실까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17만 호 공급을 서민형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1년에 100만 호를 공급한 게 아니죠. 매년 10만 호씩 10년씩 나눠서 공급을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수급을 해가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 1년에 단번에 100만 호를 건립하겠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균형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적절한 법안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단 앞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서초구에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대대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너무 민간 건설사들이 덤벼들어서
제가 좀 너무 유치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한마디로 덤벼들어서 너도 나도 뭐 너또를 받은 마냥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분양과 토지, 건물과 토지를 나누겠다는 제도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김영배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공약한 바 있는데요. 이게 헌법에 이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아까 한상욱 후보 말씀처럼 있긴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두의 정치 3법으로 해서 국민투표법 개정,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법 입법, 그리고 국민발언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개헌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3법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박 후보님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헌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헌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서는요,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게 국민 발언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국민 발언권은 유신 체제 하에서 유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문화시켰습니다. 이걸 다시 부활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국민 100만 명이 서명을 하면은 헌법을 다시 고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50만 명이 발의를 하면은 헌법을 다시 고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먼저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헌법 개정에 발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국민 소환제의 이 제도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꼭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본래 서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법입니다. 저 같은 초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재선, 3선인 사람들은 서로 굴레에 엉켜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적인 공약도 있었고 전 국민적인 아젠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및 고령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거비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 세대는 비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 세대 증가는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자, 이번 답변은 김영배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0.92라고 하니까요. 2명이 결혼해서 0.9명을 이제 낳는다는 거니까요. 과연 우리나라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꼴찌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출산율이 되겠죠. 1971년생이 우리나라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태어나는 이제 신생아들이 30만 명이 안 됩니다. 특히 결혼하는 쌍의 숫자가 이미 30만 쌍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늘고 하더라도 심각한 정말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문제고요. 특히 신혼부부는 전세, 월세가 거의 60% 이상을 산다고 하고요. 현실적으로 자기 집을 언제 마련할지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과 출산이라는 게 모두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종합적인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출산 고령화를 우리 시대의 최고의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박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을 준다라는 공약들이 남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에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아이들을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주거가 안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트는 거고 아이는 낳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생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작년에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정부 지원금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오히려 출산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과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기호 3번 박주님이 청소년 전문가로서 국회에 가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저출산에 대한 박주님 후보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한상학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제들, 애교, 경제, 에너지 문제는 어떤 한 정부의 실책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는 이 전반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실은 여야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트렌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왜 고령화가 문제가 생길까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처리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겠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양육과 보육의 문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왔는가? 해온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에 반성을 해봤는가? 여야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 정말로 이것은 어떠한 보수와 진보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의미로 저는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많은 여야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많은 의학의 발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 자연적이고 행복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고령화된 그 어르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 이것도 여야의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자,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하실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자, 먼저 박춘림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성북의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릉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서 본 순간부터 정릉에 이사 와서 사는 것을 동경하면서 살아왔고 20년 전에 결국 정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릉에 이사 와서 보니까 정릉은 택시기사도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정릉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정릉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캐릭터를 개발했고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서 정릉을 또는 성북구를 잘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성북구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제2의 문화관광 특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릉구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특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성북구를 싹 바꿔놓겠습니다. 그동안의 성북구는 정치를 위한 정치인들이 뽑혀왔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기 위한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상학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북구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정말 양쪽에 계신 두 후보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희 3명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많은 공약이 있으나 유권 여러분 딱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싸우지 않겠다. 화해하고 화합하겠다. 이 약속은 정말 분명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같은 동포요 형제고 우리는 친구입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 가장 효율적인 국회, 공부하는 국회, 그러한 상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유권자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든 것은 정말 제 1호의 제가 공약으로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보면 정말로 울부짖듯이 화를 내듯이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제발 왜 국가돈 먹으면서 싸우냐고 질타를 던집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대한민국 호를 지켜나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는 후보인 저 한상혁의 유권 여러분 선택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배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 유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한상혁 후보님, 박춘님 후보님, 그리고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늘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치 어떻습니까? 여의도 정치는 뿌리는 말라 죽어가는데 꽃만 화려한 그런 이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양분을 먹지 못하고 뿌리는 죽어갑니다.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우리 국회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이제 정말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통제하고 정치와 함께 더욱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시는 정치, 우리 모두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 김영배와 함께 4월 15일 우리 모두의 정치 새로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후보자들의 맺은말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성북구갑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더 필요한 일꾼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 4월 15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자,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